그것은 시대의 요구였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부당하게 권력을 사유한 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다. 20여 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 폭력 없이 세상을 바꾼 촛불 혁명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광화문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마다 문재인은 그 안에 있었다. 매주 가셨죠? 아마 개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호도 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못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가는 건데 나 하나 보호받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둘러싼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촛불 민심은 공감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국악상과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불통 청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을 지키는 대통령 시대. 특권을 쫓기보다 국민 곁에 머물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 대권 도전 의지를 다지는 첫 약속을 광화문 시민 곁에서 밝혔다. 더 단련하고 더 강해지면서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더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는 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날.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 이전에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던 소년 문재인이 오래도록 바라던 희망이었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1952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던 시절에 태어난 문재인.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지. 문재인 지금 뭐하고 지금은 지갑 사고 뭐 너희 사람이.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전후였고 피란민이 몰려있던 거제에선 변변한 일거리를 찾기 어려웠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문재인 스스로 고향으로 여기는 곳은 부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에서 어머니가 행상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다. 어린 문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다. 중학교도 입시를 치러야 들어갈 수 있던 그때 지역 명문으로 꼽히던 경남중학교에 당당히 합격했고 내내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지만 가난이 늘 걱정이었다. 학교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부만 하면 됐고 잘할 자신도 있었지만 방과 후엔 성당에서 나눠주던 구호물자를 받으러 나가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을 도맡아야 했다. 가난한 집안 장남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부에 매달려야 했고 틈나는 대로 어머니의 일도 도와야 했다. 연탄 배달을 돕다가 손수레가 길가에 처박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공정과 평등에 대해 일찍부터 깊이 생각하며 자랐다. 가난 때문에 몸은 고단했지만 생각은 깊어졌다. 지역 명문 경남고에 입학한 뒤에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에도 열심이어서 여러 번 정학 처분을 당해 문제아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다. 공부도 운동도 못하는 게 없는 학생이었다. 학교 다닐 때 축구를 참 열심히 했어요. 나가서 이제 우리끼리 반대항 같은 거 할 때
또 동호인들 모여서 축구 같은 거 할 때 나가서 열심히 쳤던 기억도 있고 또 저랑 어울려서 이제 야구도 했고 그랬습니다. 저도 문과반 투수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놀기도 잘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또 정의감이 있고 자기가 어렵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한 사람들 도우는 게 항상 잘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여름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3명이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놀다가 뭐 교회 합동 무슨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잡으러 다니는데 잡힌 거예요. 3명이서 같이 이제 정학을 먹은 거죠. 일종의 젊은 시절의 방황 같은 말인가 싶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시간 동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신에 제 어떤 사고 이런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많이 성장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재수 끝에 시리아권으로 경희대 법대에 수석 입학해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할 수 있게 됐고 훗날 배우자가 되는 김정숙 여사도 대학 축제 때 만나게 된다. 20대 초반에 같이 접하면서 그 제인이를 보면은 뭔가 좀 달랐어요. 소위 어떻게 보면은 의리, 좀 사내답다라는 거 있죠. 그 말은 많지 않아요. 그것을 말과 행동이 달라본 적이 없고요. 굉장히 좀 과묵하면서 좀 사력이 붙은 친구. 독재 정권에 대한 학내 시위가 끊이지 않던 때였고 1975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제적돼 같은 해 강제에 징집된다. 군입대 후 배치된 곳은 특수전 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업무 분량이 많지요. 어떨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총알을 잡아주고 내일 아침까지 이것을 대대장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정리해놔라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걱정이 되죠. 일거리를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어떨 경우는 한 4시나 5시 정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내려가 보면은 그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폭파, 천리행군, 고공낙하 등 강도 높은 훈련에도 적응력이 뛰어나 30개월 군복무 기간 동안 표창을 2번 받았다. 76년 8.2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1공수 여단 일부 병력이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는 공항동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일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투입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아마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이가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힘이 약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국방력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거 기술군으로 만들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대 후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일은 멈추지 않았고 1980년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지만 가족에겐 미안한 일이었다. 자식에게 이제 그 꿈을 그렇게 이제 걸었는데 제가 늘 사고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저격당하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군대도 또 이렇게 강제징입당하기도 하고 해서 늘 부모님께 오히려 걱정을 더 해드린 것이죠. 맏아들로서 집안을 짊어져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늘 이제 부모님께 죄송스러웠는데 수감돼 있던 구치소 안에서 사법시험 합격증을 받고 사법연수원에 입학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다. 풍족하진 않지만 월급을 받으며 가난한 법대생의 처지에서 벗어나 오래 사귄 아내와도 결혼해 살림을 차리고 모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판사가 되고 싶었지만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돈과 건강과 명예, 셋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냐? 우리는 보통 건강, 그 다음에 돈, 명예, 혹은 건강, 명예, 돈, 뭐 이런데 이분은 명예를 가장 먼저 꼽더라고요. 그래서 왜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냐 그랬더니 그 답이 좀 짠했어요. 명예가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명예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문재인은 부산에서 그 길을 찾는다. 문재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부산. 가장 좋아하는 일인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왕성하게 일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다. 노동 현장 인권 유린을 가장 참기 어려운 일로 꼽았던 변호사 문재인은 1982년부터 22년간 부산에서 인권 노동 전문가로 활약한다. 이제 해고자들도 많이 생기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되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파업이 한번 있고 나면 형사 입건되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사건들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맡아서 해주시는 분이 문재인 변호사님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 심지어는 영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까지도 아울러서 그 시국 사건, 노동 사건, 인권 사건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변호사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된다. 함께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후에도 문재인은 변호사로 남았다. 저처럼 이제 대기업이나 큰 노조가 아니고 작은 노조에 있는 분들이나 아예 노동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변호사한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도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노동조합 법에 의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저희들한테 찾아왔었죠. 그분들을 이제 문재인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문재인 변호사는 단 한 번도 거절을 안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한켠에 무려 법률사무소를 두기도 했을 만큼 돈 되는 일보다 도움되는 일에 몰두한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로서의 실력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도 닮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았다. 저희 직업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억울한 점을 털어놓고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 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대개를 보면 뭐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이런 의뢰인들이 참 많은데 그 문무사는 절대 성내는 적이 없어요. 화를 내는 적도 없고 짜증 내는 적도 없고 몇 시간이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의뢰인 손님들한테도 물론이고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낸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문무사님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신중하시고 감옥하시고 진짜 안 맞던 젠틀의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예. 팔순의 심기영 씨는 변호사 문재인을 한없이 헌신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법조인으로 기억한다. 1980년 외양선언으로 일본에 갔던 길에 어려서 헤어진 친형을 만났다가 온 가족이 간첩으로 몰렸다. 짓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 끔찍한 일을 겪었다. 요즘 뭐 데모 해가지고 뭐 이게 나라냐가 참 그때는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 권력이 개인 그 민초 같은 그 발바닥 같은 인간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범죄 만들어 간첩 만들어 지어서 이게 진짜 이게 국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첩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나와 억울함을 풀 길 없던 때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을 의뢰했고 긴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하고 15년 넘게 걸렸고,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고 29년 6개월, 달수로 딱 치면 29년 6개월 만에, 그냥 30년 만에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변론을 해주고 일을 봐주고 있다니까 참, 그거는 마음으로서 고마움을 말할 수, 그런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권력이 상처 입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길 주저하지 않았던 문재인. 평생 변호사로 살고 싶던 문재인은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의 길로 들어선다. (2002년)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은 부산 선대위 위원장으로 친구 문재인을 영입했고 당선 이후엔 초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두루 기용하며 훗날 대선 도전에 기반을 제공한다. 민정수석 정권 초기에 저 친구가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에 파묻혀가지고 건강이 이가 그때 제가 알기로 그 1년 민정수석 하면서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여튼 그 과로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당시 청와대는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각 그 담당자들이 거기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서실장 날의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냥 예사롭게 넘기거나 또는 그냥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와 같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일은 달라졌지만 원칙을 존중하고 비원칙을 거부하는 성격은 그대로여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지킨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또 이야기 만나러 갔는데 거절을 당했다. 이런 게 선배들 입에서도 좀 나오고 막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수석을 만난다, 또 실장을 만난다는 것이 그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무슨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부탁을 하러 간 것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탁할 게 뭐 있습니까? 왜 만납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별로 인간적인 매력은 없으신데 재미가 너무 없으세요. 네. 제가 참 재미가 없으신, 제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제가 선임행정관으로 모시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면은 이렇게 참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많은 식당에 홀에 가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먼 옛날 일이긴 하지만은 그 매생이가 드시고 싶다 그래갖고 그 식당으로 갔는데 홀에 앉아서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이 이렇게 그냥 매생이국을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장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장관님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로 거기가 공무원 광화문이니까 공무원들이죠. 주변에 봤더니 공무원들이 다 도망간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로, 문재인은 양산으로 내려간다. 권력 근처에 머무는 동안에도 한 번도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던 문재인. 얼마간 좋아하는 산을 타며 지내다 변호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삶은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다.
친구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들었고 문재인은 친구 노무현을 위해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거대한 슬픔을 감당하는 문재인의 정제된 태도는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주목하게 만들었다. 연결식장을 찾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백운우 전 의원이 사과라고 외치자 그는 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그 화면이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당시 장례집행위원장도 큰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머리 숙였던 모습, 이제 그러한 큰 대인배의 모습이 오늘의 문재인을 있게 한 그런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에 발간한 자서전 운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을 고스란히 복기한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고 국콘서트 개최 요구도 이어졌다. 친구를 떠나보내고 남은 문재인에 대한 관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제 가진 꿈들 내려놓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책 운명에 대한 기대 이상의 반응에 문재인의 고민은 깊어졌고 결국 정치 참여를 결정한다. 자서전 같은 책을 한 권 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본인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혹은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 보고 적지 않게 당황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야권은 분열돼 있고 그렇게 해서 201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워낙 절박한데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에서 자신의 한 몸이라도 던져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야권을 통합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드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가끔 하시는데 시대는 단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요청이 있을 때 그걸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록 정치권과는 평생을 거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온몸으로 이제 어쨌든 받아 안아서 도전하고 헌신하신 거죠.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정치인 문재인의 운명은 격동기로 접어든다. 현실 정치인으로 첫 도전은 부산 사상에서 시작된다. 2012년 총선에 출사표를 낸 문재인.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첫 도전에서 당선돼 같은 해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한다. 저는 역사가 보는 앞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역사 앞에 제 자신을 바치겠다는 그런 열연한 의지를 밝힙니다. 인지도가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새로운 통합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정치. 당시의 경쟁자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정치 신인에겐 버거운 상대였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큰 변곡점이 있었다.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 데뷔 1년 만에 총선과 대선에 동시 도전한 문재인. 그러나 결과는 뼈아팠다.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문재인 후보와는 108만 표 차가 났습니다.
2012년으로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조건으로 이해찬 당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당의 공직 조직이 총력으로 동원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일참 열정적으로 이런 게 좀 부족했고요.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대선 패배.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도전이 멈출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3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정부의 무기력한 대처는 분노한 시민들을 광화문으로 모여들게 했고 정치인 문재인에게도 충격을 던졌다. 중간중 가니까 우리 딸애하고 같은 이름이 34시 우리 애 이름이 다 해거든요. 지금 다 해. 또 이제 조금 더 문주고 들어가니까 또 있어. 이다 해.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딸이지. 다혜야 하면서 딱 한 말씀만. 안 하고 싶어.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죠. 왜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내 아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의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돼도 내 아이들만큼은 멋진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엄마로서의 욕심. 거의 37일째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단식을 멈추게 하겠다고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셨어요. 혹시 광화문에 있다가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의원님은 또 병원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제가 잘못될까봐 계속 병원에서도 계시다가 김용호 씨가 단식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열흘간 함께 단식한 문재인. 정치인 이전에 인권 변호사였고 약자의 편에 섰던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욱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스스로 시험대에 오른다. 2015년 당대표에 도전한 것이다. 관록의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386 세대 의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은 이인영 의원도 쉽지 않은 상대였다. 제게는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가 안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를 끌지 못해도 저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돼도 당을 살리지 못한다면 총선 승리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문재인을 기대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당권과 대권 분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이었다. 문재인을 길을 가야 한다고 여러분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문재인 대표의 당선. 자,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표님의 수락 연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순간부터 우리 당은 분열을 벌입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많이 입었죠. 뭐 호남 골대로부터 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마타도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걸 다 이제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출마하셨던 게 오히려 거꾸로 상처는 많이 입었지만 길게 보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정치력이나 우리 당의 모습을 대선 과정에서 하나로 단결시켜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당대표 문재인은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위를 꾸리고 외부 인사들을 중용했다. 혁신위원회는 정역 없는 혁신, 친노도 반노도 개파주의도 패권주의도 없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집권 가능한 전국적 체질 개선의 목표는 분명했다. 온라인 입당을 통해 권리당원을 늘리고 다각적인 평가를 통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를 당규로 채택한다. 당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집권해도 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혁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문재인다운 뚝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컸고 반대파들의 탈당은 이어졌다. 저는 이제 허허 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혈혈단신 별의 번호에 서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박지원, 김한길 등 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탈당에 합류한다. 문재인 당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깜짝 반전 카드의 등장.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종인을 영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총선과 관련한 전권을 넘기고 문재인 대표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 당에서 굉장히 흔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당의 두 쪽에 났고, 그 다음 당 내에서도 세상에 원내대표가 보이콧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관철시켜낸 다음에, 나중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 요구대로 물러났으면 민주당이 완전 산산 조각이 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일단 수습을 해놓고, 김종인 그 체제를 이제 만들었죠.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이런 좀 그 통 큰 리더십을 보인 거, 이런 등등이 무척 그 긍정주의 측면으로 잘 리더십을 발휘한 순간순간의 대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대신에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과감하게 결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영입인사 1호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탈당 의원들의 빈자리를 젊고 전문적인 인사들을 발탁해 채운다. 사람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당이 바뀔 수도 있구나. 체질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성향이.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또 바꾸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하고 대통령 걱정하고 그런 세상이 너무 조금 싫었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님께서 당시에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런 좀 세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같이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많은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서 당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맨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맨파워 면에 있어서 사실은 2004년 이후에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말과 2016년 19대 총선, 20대 총선을 넘어오면서 문재인 후보가 그 악습을 15년 된 악습을 끊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무척 탁월한 그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대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권 통합과 관련해 나간 사람들을 데리고 통합한다는 게 쉽게 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의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인재 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습니다. 못한 것은 통합인데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불평등 경제에 맞서 국민의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후보 출마 선거구 100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뛰어가지고 숟가락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 의원님이 직접 그걸 주워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옆에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시 새 숟가락을 가져다 좀 달라라고 얘기한 뒤에 나머지 이제 어르신께 인사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자 그랬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제 마음이 급해서 한 군데로 더 가야 되니까 가자 이렇게 했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까 자신이 얘기했던 그 숟가락이 안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숟가락을 받아서 다시 그 정중하게 놔드리고 사과를 하고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사람이 먼저구나. 총선 결과를 쉽게 낙관할 수는 없었다. 안철수가 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손잡고 총선 직전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양당 구조와 싸우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혁명을 시작합니다. 사전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다. 결과는 문재인이 이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당은 제1당으로 떠올랐고 20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졌다. 예상 밖으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제1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할 만한 건 뭐냐면 지역 정당의 한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예전에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을 거친 소위 친노의 핵심 인사였으니 자기의 사람들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각 사회 계층의 전문가들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치적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가는 모습들. 이러한 신뢰가 당을 뭉치게 한 거죠. 문재인이라면 약속한 것을 지킬 거고 자기와 가깝거나 자기와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정치하지 않을 거라는 당내의 그런 어떤 믿음과 합의가 생긴 거죠. 이것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의 어떤 강한 열망들을 모으게 되는,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3월 10일 오전 11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동일한 투표 권한을 부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했다.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에서 전국에 걸친 고른 압승과 경쟁자와 통합을 이끌어낸 대선.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꾸려진 전방위 유세단의 활약도 관심을 모았다. 온 국민과 어느 지역은 잔치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느니 이제 그만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직히 해내겠습니다. 세월호 단식하실 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요. 가장 그분을 지적해낸 이유는 남의 아픔을 같이 해줄 분 같아요. 그분이 아마 여러 후보 중에 가장 남이 아픈 사람하고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눌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못지않게 대선 기간을 통틀어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한 김정숙 여사. 저희 문재인 씨가 여기에서 사시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붙어야 되는 이 절박한 마음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호남 일대를 누비며 바닥민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재인의 호남 특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정치인 문재인에게 광주는 고맙고 미안한 곳이다. 문재인 아시죠? 그 사람 안 따라되는 김철입니다. 빨리야 찾아뵙네요. 2012년 대선 당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당선되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광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번 떨어져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줘서 이제는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부산, 대구에서도 대통령이 되는 다 같이 좋은 세상. 누구는 슬프지 않은 그런 거가 마련되는 아주 좋은 기회고 그것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 호남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이심전심. 사람살이도 정치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다. 문재인 씨가 지난 대선에 실패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드려서 저 또한 힘들고 아팠습니다. 쭉 지금까지 광주를 찾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 진작 찾아뵙고 그런 일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정성과 조그마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정말 미안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민주정부 3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정부 1, 2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그런 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세상을 바꾸겠다 또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좀 더 개혁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와 당의 약속이 저는 이번만큼은 각오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민주정부 3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부가 될 거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문재인의 마지막 유세장은 광화문이었다. 헌법의 수호자 국내 대표로 그것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정부, 바로 우리의 약속.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짐을 담아 헌법을 낭독하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환영해 주십시오. 유세가 시작되려는 순간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펼쳐졌다. 조용히 내려놔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빠 바라기 용바이로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선거일이네요. 제 평생 보아온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평소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한 딸의 영상 편지. 아까 말씀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아빠, 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아들 손잡고 강화문 광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국민을 아끼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딸을 아끼는 아버지 문재인은 울었다.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평범한 가정.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은 닮지 않았을까. 즐거운 일은 나누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건네는 평범한 가장이 대통령의 자리를 향해 간다.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국민과 함께 퇴근하고 또 퇴근 이후에는 시장에 들리기도 하고 또는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기도 하고 또는 일가 중에도 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온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기도 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국정과제, 국정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할 때도 광화문 대토론회,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대통령이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국정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기대와 당부가 이어진다. 반대편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 정책도 반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그 절박함, 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위중한 자리인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벌써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한 20년간 이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실패했거든요. 당장 작년만 해도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기업과 시장에 기대어서만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청년들과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